안녕하세요. 영문과 소속이고 비교문학 협동과정에서 주로 강의를 하는 신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신 인문학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홍중 쌤이랑 같이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인데, 제가 한 10년도 더 전부터 선생님 가까이 지내면서 선생님이 무슨 공부하시나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훔쳐보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고 그랬던 분이에요. 저한테는 선배님이자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인데, 김홍준 선생님 발표 다음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불운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벌써 우울합니다. 선생님은 아까 자꾸 영화 전문가 아니라고, 전공자 아니라고 강조 많이 하셨는데, 저야말로 그렇고, 관객으로서도 저는 선생님보다 훨씬 아마추어예요.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신 그런 영화 감독들, 저한테는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고, 늘 봐야지 이제 벼르기만 하고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요새 어디서나 써먹는 핑계인데, 육아 때문에 바빠가지고 영화를 잘 못 봐요. 정말 최근에 드물게 본 영화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였고, 그 영화 많이 보셨죠? 그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도 좀 보니까 왜들 그렇게 주목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저랑 비슷한 연배인 분이에요. 아사코라는 영화는 뭐 첫 상업 영화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독립영화로 분류될 만한 영화를 하셨고, 아사코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 나오는 그런 순서입니다.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영화 개봉한 뒤에 번역이 됐는데요.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소설의 기본 줄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본 포맷은 그거예요. 똑같이 생긴 두 남자와 연속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좀 움츠러들어 있는데, 어느 날 그 남자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다시가 아니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 혼란스러워 하다가 겨우 사랑에 빠집니다만 나중에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제목이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니까 그 두 남자가 각각 한 사람은 꿈, 한 사람은 깨어난 상태, 그러니까 현실. 요거를 뭔가 의미상 이렇게 나눠 갖고 있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해주는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해외 영화 전문가들은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하고도 비교를 많이 했대요. 뭐 현기증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똑같이 생긴 두 여자를 만나는 한 남자 이야기죠. 그 오리지널 포스터는 아니지만 누가 이제 작품으로 만든 포스터인데, 이쪽이 아주 더 영화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죠. 두 여자입니다. 왼쪽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의 여자고, 오른쪽이 주디라는 이름의 여자. 계급적으로도 왼쪽은 좀 더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여성이고, 오른쪽 여성은 더 계급적으로 낮은 여성인데, 이 두 여성을 만난 그 혼란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혼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더 큽니다. 비슷한 점보다. 그건 뭐냐면, 이 현기증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두 여성 사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음모가 있고 그 음모에 사실상 희생돼 버리는 캐릭터입니다. 남성 주인공이. 그래서 여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선택이 없습니다. 근데 아사코의 경우는 이게 북미 개봉 당시 포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터가 잘 말해주는 것처럼 여기에는 똑같은 남자 두 사람보다도 그 똑같은 남자 두 사람 앞에서 이 주인공 아사코가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선택했을 때의 나하고 저 남자를 선택했을 때의 나가 거의 사실상 다른 인물이다. 이런 전제하에 아사코가 두 명이다라는 취지를 포스터에 담은 거죠. 그 해외판 제목이 아사코 1 and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노골적인 제목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 and 2가 이제 빠지고 그냥 아사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흥미롭게도 평이 되게 갈리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별 하나부터 4개 반인가까지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이상하게 갈려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낡았다. 너무 수동적이고 감정적인 캐릭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면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후반부 때문에 그게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후반부는 아사코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고 전반부의 그런 좀 고요한 이 캐릭터의 모습은 후반부의 충격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조금 특이한 멜로드라마 정도로 많이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그 리뷰들도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좀 실망스럽다는 평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도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뭐 일본식 로맨스 좀 특이한 건 알겠는데 뭐 새로운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평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갖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3.11 동일본 대지진이 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그 말을 쓰진 않아요. 영화 안에서. 그냥 날짜를 보여주고 이게 그 사건이구나 하고 짐작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영화가 그 동일본 대지진을 이 영화의 전부다라고 말하기는 싫지만 그러나 이 영화의 어떤 지나가는 소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도 싫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저도 그 정도의 의미 혹은 그 이상의 의미로 좀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야만 이 영화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리는데 뭐 일본 그 지도 혹시 구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이 세 군데인데요. 저 맨 아래쪽에 빨간색 별표 오사카죠. 오사카가 중요한 공간이고 그 아사코가 처음에 첫 번째 남자를 만나고 버려지는 그 공간이 오사카입니다. 그 다음에 도쿄로 옮겨와서 살다가 두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남자를 만난 뒤에 서로 함께 그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요. 그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도호쿠라고 부르는 동북 지방이고 특히 저 미야기현이 주된 피해 지역이죠. 센다이시가 핵심 도시인 그 곳입니다. 저기도 중요한 공간이고요. 나중에 나를 떠났던 그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돌아와서 나랑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공간은 저 북쪽 끝에 홋카이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향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영화 내용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복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은 첫 번째 남자 이름이 바쿠입니다. 바쿠는 동물 이름이고요. 저한테 좀 낯선 동물이던데 아무튼 동물 이름인데 그 이름 자체는
일본에서는 좀 그 신화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도 기린이라는 동물이 뭔지 다 알지만 그 기린이라는 말 자체는 좀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이 남자는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은 저렇게 뭐 유령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남자한테 이 주인공 아사코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진 전시하는 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눈을 저렇게 마주보는 순간 바로 키스를 하고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초반에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 5분 만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즈음에 컷이 딱 넘어가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전해드는 친구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흥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못해요. 이럴 때 쓰는 말은 운명이죠.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둘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데이트를 하는데 사고가 나요. 그러면은 부상을 입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쓰러진 상태에서도 서로를 쳐다보면서 웃고 서로에게 굴러가가지고 거기서 키스를 해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오토바이는 박살이 나 있고 주변 사람들은 이 황당한 커플은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컷인데요. 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근데 이 바쿠라는 인물은 갑자기 사라지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MT 비슷한 걸 갔단 말이죠. 그러면 밤에 이제 우리 자자 할 즈음에 갑자기 나는 빵 사러 갈게 이러고 나가요. 지금 무슨 빵이야? 그럼 내일 아침 먹으려고 이러고 나갑니다. 근데 그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만약에 연인이 이런 타입이라면 정말 못 견디시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내가 어딜 가든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그 다음번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걸 끝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여기 배경은 도쿄고요. 똑같이 생긴 이름은 마루코 료헤이, 이름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당신 이름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분명히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 1인 2역입니다. 1인 2역이고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좀 분리를 해요. 이 료헤이는 고향이 오사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사코는 료헤이가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끌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거부감도 생기고 또 지금 바쿠는 나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료헤이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바쿠한테는 또 배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복잡한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는 아사코를 보는 료헤이는 또 기분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애매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친구 한 명 같이 알게 되고 또 다른 친구 한 명 같이 알게 돼서 네 사람이 서로 어울리면서 관계가 진척이 되는데 그래서 사귀기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귀자 하는 그 타임이에요. 근데 이 아사코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다시 짧은 연애를 끝내자라는 결별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료헤이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사코가 보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연극을 자기도 보러 가요. 같은 시간에. 그래서 만나가지고 뭔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근데 그 연극을 하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3월 11일입니다. 여기 지금 영화에 나오는 포스터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글자가 쓰여져 있죠. 숫자가 쓰여져 있죠. 날짜인데요. 뭐 무슨 요일에 나는 갈 거야 이런 걸 해서 유추를 해보면은 3월 11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딱 시작되려고 하는 즈음에 극장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게 됩니다. 여긴 도쿄잖아요. 아시다시피 도쿄에서도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이 료헤이도
길거리에 이제 걷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한테 말도 걸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월 11일 당시 도쿄의 풍경을 잘 재현하고 있는 그런 씬이 한동안 나옵니다. 근데 지하철이 멈춰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어서 다녀야 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때 당시 썼던 용어가 뭐 귀택난민 이런 말도 썼대요. 도시의 사람들이 다 도로를 걸어 다니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 료헤이도 그렇게 걷다가 맞은편에서 우연히 아사코를 만나요. 아사코도 그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섭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저기 맞은편에 료헤이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다 필요 없어. 그냥 저 사람에게 안기고 싶어, 기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포옹을 하면서 다시 이제는 진짜 사귀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났다라는 설정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나름의 뭐 어떤 관계의 루틴 같은 것도 생겼다라는 어떤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는 헤어지기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시간으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은 이제 센다이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도로 보여드린 것처럼 도쿄하고 센다이는 꽤 거리가 있어요. 한 너댓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를 이제 꼬박꼬박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유리하게 수산시장이라는 곳. 저기 보시면 대부흥제라고 써 있는데, 많이 아시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재난을 복구하는 거를 부흥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복구, 복원 그러면은 그냥 원래로 돌아간다는 느낌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뭐 일종의 계기로 삼아서 더 나아가자 이런 취지를 담아서 부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센다이 지역에 해안가겠죠. 거기에 살고 계신 분과 이제 친분도 생기고 이런 장면이 이제 한동안 나오고요. 집에 돌아와서 료헤이가 지쳐서 쓰러지니까 아사코가 마사지를 해줍니다. 료헤이가 운전을 해서 힘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료헤이를 사랑해라고 처음으로 사랑해라 말 처음으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 장면도 참 묘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있잖아 할 말이 있어. 나 료헤이를 사랑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료헤이가 너의 그런 말이 내겐 참 힘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배우가 이 대사를 할 때 톤을 보면은 약간 딱딱한 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문어체로 일상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것도 뭐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뒤에 가면 하게 되는데요. 마치 이 말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를 100% 표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의 힘을 내가 오히려 받고 싶다라고 할까? 내가 믿고 싶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바람을 담은 말 같다는 그런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떠났다고 믿어진 그 남자가 돌아가요. 모델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지금 도쿄에서 만난 친구한테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죠. 너는 그러면은 저 바쿠라는 사람이랑 닮았기 때문에 료헤이를 좋아하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이죠. 그러면은 료헤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료헤이가 이걸 알고 있니? 몰라. 근데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말하지 않는 것은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는 것이 되고 이거는 그 신이 어긋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 말하게 되냐면은 료헤이가 마침 오사카로 내려가게 돼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지금 도쿄에 둘이 같이 있는데 료헤이가 본사로 오사카로 돌아가면서 아사코와의 동거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흔히 하는 말이 같이 갈래? 이건 뭐죠?
결혼할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할래라고 프로포즈를 하니까 아사코가 난 너무 기뻐 지금. 너무 기쁜데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고 결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 료헤이가 시큰둥하게 나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야, 너 바쿠라는 뭐 이름은 바뀌었겠습니다만 누구 뭐 연예인하고도 되게 닮았어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사코가 자기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상한 행동들도 이해가 됐겠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이미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료헤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사코가 힘들게 고백을 했더니 난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코가 너무 고맙다, 이해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이제 오사카로 떠날 준비만 하고 있는데 이 고향 친구, 저 옆에 뛰어오고 있는 고향 친구를 이제 만나서 나 이제 오사카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둘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이 공원에 그 바쿠가 연예인 타는 차 있잖아요. 시커먼 차. 그걸 타고 저기 나타난 거예요. 뭐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난리가 났어, 저쪽에. 그래서 저기 뭐 누가 왔대? 다들 막 가니까 이제 아사코가 그쪽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너는 거길 왜 가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바쿠한테 손을 흔들어요. 차는 떠나는데 손을 흔드는데 이 손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가. 예요. 바쿠 잘 가. 나는 이제 너랑 정말 다시 한번 끝이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결혼할 거니까 이제 료헤이랑. 그리고 오사카에 가서 집도 알아보고요. 근데 이사하기 전날쯤에 갑자기 띵동해서 배를 열어보니까 바쿠라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기겁을 할 노릇이죠. 그래서 아사코는 문을 쾅 닫고 빨리 가 그러면서 이제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때 이 바쿠라는 놈이 하는 말이 아사코가 날 불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 밖에서. 그러니까 손 흔드는 걸 본 거예요, 차 안에서. 근데 바쿠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녕이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빨리 나에게 연락을 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이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뭐 이 소동을 거치고 나서 이제 오사카로 가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참 두 사람 대단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센다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일본 사람들도 같은 일본에 있었어도 지역에 따라서 그 대지진을 체감한 실감이 완전히 다르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심지어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금방 잊혀지는 사건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만 해도 센다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좀 특별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사코가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대단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그냥 잘못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어색해져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봉사활동을 안 한 나는 옳지 않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랬겠죠. 약간 어색해지는 상황인데 딱 그 순간에 바쿠가 여기까지 나타나요. 여기서부터 이 영화는 현기증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기증에서는 두 여자 캐릭터는 절대로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자리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요 순간부터 이게 이제 후반반 3, 40분 남은 지점인데 이 순간부터 이 영화는 제가 느끼기에는 현기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릴러로 바뀌어요. 조마조마해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여기서부터 아사코의 선택이 시작되는데 선택이 두 번입니다. 첫 번째 선택 뭐냐? 나랑 가야지? 이렇게 바쿠가 얘기를 해요.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료헤이는 눈이 막 이글이글합니다. 지금 부르르 떨고 있어요. 근데 한 대 치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칠 명분이 없죠. 그래서 부르르 떨고 있는데 아사코가 갑자기 이 바쿠의 손을 턱 잡더니 바쿠를 데리고 나가요.
가자. 그래. 난 너 따라갈게. 다음날 오사카에 료헤이랑 이사 가기로 한 사람이 이 무슨 7, 8년 만에 나타난 이놈 손을 갑자기 잡고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집에서 봤는데 진짜 약간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 아내랑 같이 보다가 이게 말이 돼? 거의 뭐 이런 반응을 제가 했어요. 저는 진짜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선택을 하시겠어요? 개츠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츠비가 돌아와도 데이지는 개츠비 손을 잡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안 떠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떠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게 그냥 평범한 영화가 아닌데 라고 하는 충격을 받게 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점부터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라게 되지만 이게 과연 깜짝 놀랄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두 번째 볼 때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본 결론은 이게 맞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처음에 료헤이에게 끌렸나요? 바쿠랑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료헤이가 가진 장점은 나중에 내가 료헤이를 선택한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후에 따라붙는 이유들밖에 없어요. 친구들한테 료헤이는 다정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처음에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전히 바꾼 겁니다. 이 아사코한테는. 그리고 3.11이 그 지진의 그날이 료헤이와 연애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사코는 이미 한 번 큰 어떤 충격과 상처를 겪은 사람이에요. 비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지금 또 한 번 나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땅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이 흔들리면 이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료헤이가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료헤이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근원에는 밖으로부터 시작된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키가 작으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은 전봇대를 붙들든 뭘 붙들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붙들듯이 이 료헤이를 붙든 거예요, 그냥 아사코는. 이건 사랑에 빠진 거하고는 좀 다르죠. 나중에 하게 될 생각이지만. 그리고 샌다이로 봉사활동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죠?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료헤이와의 관계가 그 자체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불안 같은 게 아사코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산다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직은 아사코한테는 견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낼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래서 그게 그 바쿠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충격에 빠진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샌드를 열심히 가냐라고 했을 때 딱딱한 표정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순간적으로 냉철해진 그 순간에 이 말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마사지하는 장면 말씀드렸죠. 료헤이를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도 아까 말씀드린 그 느낌. 뭔가 이 말로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느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손 흔드는 것도 사실은 잘 가라고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실은 여기서 아사코는 바쿠의 손을 잡고 나가는 게 필연적인 귀결인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은 바쿠가 승리한 거죠. 슬프게도. 슬프죠. 그래서 바쿠 손잡고 가니까 그 식사 자리에 있던 친구 중에 고향 친구는 그 바쿠를 본 적이 있는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너의 진실을 향해서 간 거 아니냐. 고마운 마음과 사랑은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료헤이에게 감사해란 말 자주 하거든요. 아사코가. 근데 그건 사랑하고 다른 거라는 친구가 꿰뚫어 본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는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쿄에서 알게 된 친구는. 이 친구는 사실은 료헤이에게 반했었는데 아사코한테 양보를 한 그런 캐릭터예요. 영화에서는 또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이 친구는. 자, 그래서 둘이 어디를 가느냐? 홋카이도로 갑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원래는 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위로 가게 됐어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반대로 가면서 홋카이도로 가기 전에 어디 한 군데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에 탔어요. 바쿠가 운전하는 차에. 바쿠가 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지금 마치 꿈꾸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바로 뒤집어요.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까지의 시간이 긴 꿈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긴 꿈이죠.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시간이니까. 행복한 꿈이었지. 내가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눈을 떠보니 전혀 변한 게 없어. 아까 그 식사 자리가 똑같이 생긴 두 남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 어떤 꿈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순간에 바쿠의 손을 잡고 딱 나오는 순간 이제 꿈이 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료헤이와 보낸 시간이 다 꿈이라는 거예요. 료헤이가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만한 그런 소리지만 지금은 바쿠랑 둘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5년의 시간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다이에 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상. 이게 또 절묘한 설정이죠. 가다가 아사코는 잠이 들어요. 근데 깨보니까 센다이예요. 바쿠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보니까 전혀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높이의 방조제가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겠죠. 2011년 이후에는 안 보여요, 바다가.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사코가 다시 한번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쿠는 료헤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사코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주어가 료헤이였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료헤이는 바쿠가 아니야. 아니 료헤이는 바쿠랑 비슷해. 아니 료헤이는 이랬을 거예요. 그럼 기준이 바쿠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는 바쿠를 주어로 삼고 기준은 료헤이에 두는 거예요. 바쿠는 료헤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은 바쿠가 꿈 같은 남자고 료헤이가 현실적인 남자였잖아요. 근데 바쿠 손잡고 나오는 순간 한번 뒤집었죠? 료헤이가 꿈 같은 시간이었어. 네가 현실이야. 바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뒤집는 거예요. 현실은 료헤이구나 역시. 근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아사코가. 이제 바쿠를 떠나는 건데 다시.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설정이라는 겁니다. 센다이 지역, 이 센다이 공항 근처의 방조제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바쿠가 어떤 애인가 깨달은 거예요. 얘는 어떤 애죠? 일본에서 3.11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는데 얘는 그때 외국에 있었어요. 무슨 오로라를 보러 다니고 이렇게 살던 애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는 봤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비현실적인 인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비현실이라고 하는 말에 내포가 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고통인 거죠. 고통. 바쿠는 고통이 없는 세계에 사는 애인 거예요. 재난이 뭔지 모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반에 바쿠랑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박살을 날 때 둘이 키스하는 장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면이 보여주는 게 뭐죠? 바쿠와의 연애 속에서는 고통이 없어요. 사고가 나도 웃으면서 키스를 하는 세계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바쿠한테 너 어떻게 나 알고 찾아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오사카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오카자키라는 친구가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카자키 지금 좀 아프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온몸이 마비된 상태. 그러니까 좀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바쿠는 오카자키 좀 아프대 이러고 말아요.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세계를 사는 애를 이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3.11을 겪은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의 세계로 가서 봉사활동을 같이 했던 이 아사코가 다시 이 세계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사코가 너 가! 라고 한 다음에 방조제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는 이 장면을 꽤 오래 보여줍니다. 인터뷰 찾아보니까 감독이 이 장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다를 보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방조제를 따라서 걸어가고 어느 순간 화면에서 싹 나가버려요. 여기 센다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다시 오사카로 가야 되는 겁니다. 료헤이를 찾으러.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센다이 봉사활동할 때 친하게 지냈던 그 아저씨 찾아가서 차비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아저씨가 너 가봤자 용서받기 힘들 거야 라고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차를 타고 오사카로 갑니다. 그 집에는 이제 료헤이가 혼자 이사 와 있죠. 이사 오자마자 직후겠죠. 당연히 문전박대를 할 수밖에 없죠. 네가 여기를 무슨 염치로 찾아오냐.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난 두려워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 너는 나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고 오사카는 어딜 가냐면은 그 아프다는 친구 오사카에 있으니까 그 집에 가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어요, 친구가.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요. 눈물은 나지만 이 친구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걸 자기도 알죠. 우리가 대부분 타인을 위해서 운다고 생각할 때도 그 눈물 속에 자기를 위한 눈물이 섞일 때가 많죠.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라야지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앞에서 료헤이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자기가 저지른 짓을 끔찍해하면서 우는 거는 그 자체가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사코가 지금 여기 왜 갔겠어요? 이 영화 구조상 이 장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아사코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쥐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거는 위로와 방법. 아사코를 위로해주고 료헤이에게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주 평범한 지혜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면 소중하게 대해주면 되잖아.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가서 지금 너의 진심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위로도 한마디 덧붙이는데 제가 옛날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던 남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뒤늦게 덧붙이기를 그 남자는 오카자키의 아빠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죽은 뒤에 새로 만난 남자인지, 그러니까 아들을 속이고 연애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연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거는 이 아들한테 약간 죄책감이 느껴질 만한 사건이에요, 엄마한테는. 지금 이 누워있는 아들을 아주 담담하게 간호를 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내면에 있는 그 에너지가 뭔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죄책감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받아줘요, 결국은. 뭐 받아줬다기보다 문을 열어줍니다.
앞에 강이 흐르는데 료헤이가 화가 나 있으니까 강이 참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사코가 그래도 아름다워 이렇게 반박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사코는 이제 완전히 현실로 돌아온 거죠. 어느 쪽이 꿈이고 어느 쪽이 현실인지 좀 헷갈리다가 이제 현실로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 현실은 더러운 강의 아름다움의 세계인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깨닫고 그 두 번의 선택 중에 첫 번째 선택은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는 필연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례인 거죠. 바쿠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거는 아사코가 버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가 끝이 나려면 내가 버려야 돼요.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 한 번은 다시 만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뭐 이건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사랑이 다 안 잊혀지는 게 아니죠. 버린 첫사랑은 금방 잊혀져요. 근데 버려진 첫사랑은 아마 평생 못 잊으실 겁니다. 그런 차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영화를 가지고 일단 그 서사를 풀이해드린 것이고요. 제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다가는 꼬일 것 같아가지고 이 4시 직전에 급히 좀 썼어요. 써가지고 그 컴퓨터 채로 지금 들고 와서 아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파일을 같이 좀 쭉 읽으면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과 재난의 구조적, 은유적 상동성에 대해 말한다. 이 상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오사카에서 아사코가 사랑의 재난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은 죽어버리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죠. 죽어버렸으면 뭐 애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일일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근거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인데 이것은 근거라는 말은 곧 집안이라는 뜻도 있고 뭐 많이들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딛고 사는 땅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곧 땅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2년 후 도쿄에서의 아사코가 이번에는 정말로 집안이 무너지는 사건, 즉 3.11의 충격을 겪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붙들 누군가가 있어야만 했고 없다면 발명하기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앞에는 료헤이가 있었습니다. 아사코는 그 충격을 료헤이를 통해 료헤이와 함께 치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세계를 돌봄의 실천으로 견디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 쪽으로 재난을 끌어당겨야 이용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반대도 성립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재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사코의 두 남자가 재난을 구성하는 두 체험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이 만난 재난 생존자 중에는 3.11 이후의 시간이 꿈 같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명 이쪽이 현실인데 그들에게는 이쪽은 꿈이고 아직 저쪽이 현실이었던 그런 상태인 거죠. 여기에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되찾는다는 건 재난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겠죠. 문득 바쿠가 와서 손을 내밀자 홀린 듯 그 손을 잡아버린 아사코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런 기분은 재난 이후의 삶이 또 다른 근거 기반이 되는 일, 여하튼 살아나가는 그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저쪽이 아니라 이쪽의 삶을 그러면 무엇으로 긍정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혹은 이 영화로부터 제가 받은 대답은 재난 이후의 삶은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들로만 비로소 긍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구는 진정한 것을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정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논증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썼는데요.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시 내리막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사코의 두 번의 선택을 선택의 두 가지 층위로 이해해 볼 수는 없을까요? 언제나 두 번의 선택이 있다고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작은 선택은 신중해야 하지만 큰 선택은 내키는 대로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해지려고 노력해봐야 어차피 내 안에 무의식이 결정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선택일수록 무의식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사코의 첫 번째 선택은 그가 끝내 이기지 못한 제 안의 그것, 이 한 선택이고,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아사코 자신을 떠난 바쿠의 선택과 실상 다를 바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선택은 다릅니다. 선택할 기회를 더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행해진 선택. 말하자면 선택하기를 선택하는 선택이죠. 칸트는 내 안에 자연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입법으로 그 자연을 극복할 때만 자유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자연에서 자유로.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칸트적 선택. 그것이 아사코의 두 번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자연이 하고 두 번째 선택은 인간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바쿠가 아사코를 떠난 것처럼 아사코가 료헤이를 떠난 것처럼 3.11이라는 재난도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이 아닌 선택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진정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아사코가 료헤이에게 돌아온 것이야말로 선택이라면, 또 료헤이가 제 근거 지반을 박살내고 돌아온 아사코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마지막, 역시 그의 선택이라면 3.11 이후의 시간을 이후의 시점에서만 발견되는 혹은 발명되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 모든 생존자들의 계속 살기로 함이야말로 선택일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선택은 자연이 하고 두 번째 선택은 인간이 합니다. 이 영화는 더러운 강물의 아름다움, 더 정확히 말하면 더러운 강물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임을 강물이 더러워진 이후에야 깨닫게 되는 이 일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의 존재를 믿기로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떠한 실패도 완전한 실패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실패가 여는 세상은 늘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이니까. 놓쳤던 세계, 생각지도 못한 세계가 새로운 곳으로 손짓해 부른다. 어떠한 순백도 순백에 대한 기억만큼 하얗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과거를 더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때가 진짜였어. 근데 순백에 대한 기억이 세상에서 제일 하얗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순백들은 그만큼 하얗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강화되는 과거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반대쪽 방향으로 실패 때문에 굴러떨어진 이곳, 내리막이 제목인데, 굴러떨어진 이곳에 예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 일을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한테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냐. 제일 끔찍한 실수를 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죠. 그 실수를 다시 안 하려고.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안 한 것으로 만들면 저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서 제 안에 생기게 된,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끔찍한 일에 처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그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그 일을 바로잡는 순간 저는 더 큰 재앙을 또 예비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비슷한 맥락에서 이 두 사람은 혹은 재난 이후에 생존자들은 그 새로운 곳에서 이겨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홍준쌤의 발표는 그 되게 비관적인 정직한 비관의 세계였는데 저는 좀 어떻게든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변명을 하자면, 이게 나이브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변명을 하자면, 3.11 같은 그런 큰 사건 이후에 예술가라면,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감독이라면, 없는 희망이라도 만들어내서 그게 자기가 안 믿기더라도 어떻게든 얘기하는 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 혹은 윤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이.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이 뭔지 좀 알겠고, 그 이후에도 그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렇습니다만 그 영화 좀 되게 타협적인 그런 해피엔딩 비슷한 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충분히 하마구치 유스케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